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이제 2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남들보다 일찍 했어요. 남편도 저보다 연상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직 결혼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린 편인 걸 떠나서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집안이 만나 하나의 가족을 꾸리는 일이니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의견 다툼도 생길 것이고 어려운 시간도 있을 거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쉽지만은 않을 거라 미리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식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네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원하면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을 도전해봐도 좋다고 하셨지만 당시 저는 공부에는 큰 미련이 없었고 하루라도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으로 영업일로 회사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라서 항상 사무실에 방문하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각자 직장에서 제일 어렸고 같은 또래로 나이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둘 다 직장인이었어도 회사 생활을 일찍 했을 뿐인 여타 다른 대학생들처럼 아직 한창 때의 20대였으니 남편과 저는 조금씩 인연을 쌓아가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연애하면서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 또래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달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면서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저에게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싫다.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 많다고 선을 그었지만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며 결혼하자고 끈질기게 저를 졸랐어요. 솔직히 남편의 끈질김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저희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결혼하겠다 저렇게 강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알겠다 했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든 공부를 하게 되든 청혼하면서 내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것은 꼭 다 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고 꼭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네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 별다른 직장은 다니지 않으셨고 대신 물려받으신 땅과 상가에서 나오는 새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상가라고 해서 엄청난 건 아니었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적당한 동네 근처 빌딩에 있는 꼬마 상가 정도였어요.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당신들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희에게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쓸데없는 걸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치우라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저희 친정에서는 결혼을 허락해주긴 하셨지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참 예쁠 나이에 딸이 결혼을 한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남고 그러셨던 거겠지요. 특히 친정어머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몇 번이고 말리셨어요. 제가 그러다 이렇게 날 좋아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나면 어쩌냐 하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면서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니 결국 행복하게 잘 살라며 허락을 해주셨죠. 이게 아들 가진 부모와 딸 가진 부모의 차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적당히 생략할 건 생략하고 신혼집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댁에서 전세를 구해준다고 해줬었는데 적당한 매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전세가가 애매해서
이럴 바엔 남편과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월급을 모으면 최소한의 대출을 끼고 전세가 아니라 자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월세로 나온 풀옵션 빌라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바에는 두 분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세는 어찌할 거냐니까 남편이 그럼 그 세는 자기가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사실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 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다 보니 아직 대출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상환금만큼만이라도 저희가 세 대신에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월세를 구해 들어가려 했으니 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보증금까지 넣어서 들어갈 바에야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경제적이었지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잡음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부모님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혼인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댁과 상의해야 할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혼인신고는 여독이 풀리고 다음 주쯤 하려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혼인신고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명확하지 않냐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니 저더러 이해를 해달라 하시더군요. 듣고 있는데도 그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제가 애도 안 낳고 있다가 이혼한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쪽박 차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소중한 자기 아들 지키기 위함이니 저보고 이해하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갓 결혼한 애들을 앞에 두고 이제 막 신혼여행 마치고 왔는데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 또 그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혹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진짜 위자료 생각해서 결혼한 거라 생각하냐니까 부모님은 다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며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우리들 걱정을 해주신다고 포장했지만 그게 어딜 봐서 우리들 걱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리 아기가 없었다지만 누가 들어도 제가 마치 남편 집안 재산이나 위자료를 노리고 결혼한 사람처럼 들렸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피해자고 제가 나쁜 사람인 걸 깔고 말한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벙쪄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대신에 제가 1년 안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주고 혼인신고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면 섭섭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애를 갖기 전까지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군요. 솔직히 그때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 우겨서 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고 친구들 얼굴은 어떻게 보나 싶고 복잡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혼을 결심할 용기는 선뜻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청혼을 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아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어차피 결혼하자마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었으니 그 계획을 조금 일찍 앞당겼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된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친정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선택이 옳았음을,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인내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희에게 애는 그래서 언제 가질 거냐고 걸핏하며 물어보셨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만나건 일주일 만에 만나건 인사 같은 건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애는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게 시부모님들의 인사 방식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더러 이번 달에는 몸이 어떻냐? 아무런 낌새가 없냐? 그런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시도 때도 없이 하셨어요. 친척분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날짜를 보시곤 애 들어서는 날이면 이런 모임에 억지로 와 있을 필요 없다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이나 만들라는 식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도 서스럼없이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 편에 서서 말리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을 이겨먹을 만큼의 성격은 못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지친다는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한참 젊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생기는 건지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시험관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친정어머니께 전하니 저희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보니 시험관이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생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제가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애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전 죽어도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다고 완강하게 나섰습니다. 친정에서도 무슨 손자 못 봐서 환장한 집안도 아니고 아직도 30 되려면 한참 어른 애한테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며 뭐하러 그런 걸 참고 사냐고 저더러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우물쭈물 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그 시험관이라는 거 그냥 한 번 시도라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고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인데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저더러 왜 시험관 시술을 피하는 거냐면서 또 혹시 무슨 하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 거냐며 저를 추궁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앞에 두고 하자가 있네 없네 운운하시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알려드려야 직성이 풀리겠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저는 이 남자랑 이혼할 작정이지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허물을 뒤집어 씌우시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더러 만약에 제가 무슨 문제 있는 몸이면 저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20살이 넘어서부터 매년 건강검진은 물론 산부인과도 꼬박꼬박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말에 좋다고 대신 남편한테 문제 있는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갖가지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미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마당에 남편 몸까지 그렇다니까 속된 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결과를 듣고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위자료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혼이니 뭐니 귀찮은 절차도 겪을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을 거 신혼여행 다녀온 거 그냥 애인과 해외여행 다녀온 셈치고 시부모님이 애 낳기 전까진 혼인신고 못 해준다는 말 꺼내셨을 때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놈의 정 때문에 괜히 참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자료야 그냥 몇 달 친정부모님 대신에 월세로 대출금 갚아준 거 받은 셈 치면 되겠지만 허송세월 낭비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혼인신고를 안 올렸어서 이혼녀 딱지는 면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조금 감사해야 할 일일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태도를 싹 바꾸시곤 저한테 매달리시더군요. 애시당초 둘이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남편이 아프다고 아내가 남편을 떠날 수 있냐면서 부부의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나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저희를 부부로 인정이나 해주셨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게 재구실을 못하는 게 왜 아픈 거냐고. 씨 없는 수박이나 씨 있는 수박이나 둘 다 똑같은 수박 아니냐. 멀쩡한 어머님 아들 환자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 넷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 그랬어요. 자기들도 자기 아들이 저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나 싶었던 거겠죠. 그 와중에도 소름 돋는 건 애를 못 낳는다는 걸 알자마자 그 사이에 또 계산을 한 건지 넷이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다는 거죠. 대를 이어줄 자식을 지 자식 문제로 못 낳게 되었다지만 그 와중에도 한 푼 손해는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넷이서 살자는 말인즉슨 저보고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들 수발 들으며 시집살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순간적인 기지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남편 결혼한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언젠가는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다 티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바보짓을 할 리가 있나요? 저는 시부모님을 정중히 밀쳐내고 어디 한 번 씨도 없이 손자 손녀 쑥쑥 낳아주는 며느리 어디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덕담해드렸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며느리면 아마 어머님도 모시고 살아줄 거라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면 시키는 대로 안 해주지 않겠냐고, 혹시나 만약에 정말 그런 며느리 찾으면 저한테도 꼭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빈정거리려고 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한테도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짐 빼고 나가 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너는 평생 너네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할 팔자인 것 같다고 덕담 한마디 해주면서요. 친정 부모님도 검사 결과를 듣더니 하늘이 도왔다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지 말라는 결혼 억지로 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 기분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지금도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면서 자기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죽을 때까지 시부모님을 보지 말라면 안 보고도 살겠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두 분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180도 변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흙탕물인 걸 알면서 제가 그걸 왜 또 마시겠어요. 인생 공부 진하게 했다 생각하고 정말 저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을 가진 상대방을 만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살 작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예정대로라면 5월에 신부가 되었겠지만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독한 마마보이였거든요. 저는 현재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연애를 했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할 뻔한 남자가 제 인생의 세 번째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취미가 영화 보기인데 자기 주변에도 영화관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영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노는 취향이 저랑 정말 비슷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작은 갈등 없이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이런 남자와 산다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뭘 해도 즐겁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꼈던 건지 사귄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최소한 2년은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러다 괜히 좋은 사람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 말이 옳았습니다. 6개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당시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지방 사람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자취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기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랑 자주 통화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친하구나 라고 살짝 놀리듯 물어봤더니 그냥 뭐 적당히? 라며 둘러대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머니를 엄청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고요. 제가 세상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하니 남자친구는 약간 정색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뭐 말 실수한 건가 싶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셨던 동안엔 저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제가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실 제가 미국으로 인사를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둘의 사이도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떨어져 지낸 몇 년 동안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못해줘 항상 미안했다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다 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면 여지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영화를 보다가 밖에 나가서라도 그 전화를 꼭꼭 챙겨받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한 번은 물어보니 뭐 집에 올 때 뭐 좀 사와라 그런 부탁을 하실 때도 있고 당신이 지금 심심하고 지루한데 어디서 누구랑 뭘 하냐 그러면 집엔 언제 올 거냐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런 건 그냥 문자로 하시면 안 되냐 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하실 수 있다며 전화를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도 피곤하겠다 싶었고 동시에 남자친구가 엄청 착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를 따라 데이트하는데 나오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집에 혼자서 너무 우울해 하시는 것 같다며 오늘은 좀 놀아드리자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부탁까지 해오는데 제가 어떻게 싫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설마 앞으로 매번 그럴 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이중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시면 저에게 보여주시던 인자하시고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절 없는 사람 취급하시거나 무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신가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세네 번 반복되고 나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의 생일이라서 제가 셔츠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구매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잘 입겠다고 좋아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처음엔 제 선물인 줄 알고 이게 뭐야? 라며 받아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자기가 사준 거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그래? 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셔츠가 정말 누더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며칠 입고 드라이 해달라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다다음 날 찾으니 옷이 이렇게 되었다며 어머니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옷이 어떻게 이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말이 옷이 싸구려라 그렇다고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고 내가 자주 다니는 동네 세탁소에 가서 어떻게 고칠 수 있겠나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다니던 세탁소에 들고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대번에 이건 누가 일부러 잡아당기고 찢은 거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설마 싶으면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이건 못 고친다더라 전하니 저에게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상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거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파오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국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남자친구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 나이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주변 사람들 몇몇은 제가 곧 결혼할 걸로 알고 있는데, 파혼했다 소리를 할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헤어지는 것까진 생각을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만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의 대화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전혀 없으셨고, 그저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난 자식인지만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는 듣다 지치셔서 정말 아드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라고 애둘러 그만하시라 표현을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치를 채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신 건지 끝까지 아들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못 볼 꼴은 식사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 옆에 앉아서 남자친구한테 계속 맛있어? 너 이거 먹을 줄 알아? 그러더니 급기야 남자친구 입술에 뭐가 묻으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입술에 뭐 묻었다. 엄마가 닦아줄게. 이러면서 무슨 다 큰 어른을 애기들 챙기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보는 눈이 많으니 멋쩍었는지 그만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두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이 황당하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아드님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요 몇 년간 딸한테 가 있느라 아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못 줘서 지금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친구 나이가 30 중반인데 상황과 장소를 가려가며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불편한 자리를 마치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근처 어디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또 그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럼 엄마는 혼자 가야 되는 거냐며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그럼 어머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다른 데 앉아있으라고 할게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럼 우리 어머니 혼자 가서야 되는데 라며 또 제 눈치를 보길래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희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끼셨는지 그럼 셋이서 간단히 차 한 잔만 하자. 그리고 나는 먼저 갈 테니 둘이 할 이야기 있으면 마저 하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셋이 카페에 갔어요. 도착한 카페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는 야경도 볼 겸 3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먼저 잡는 탓에 남자친구가 다시 1층까지 가서 주문을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주문하고 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더러 싸가지 없는 거사라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하자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호박씨 까고 있네.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거니?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 셔츠 저한테 도로 안 갖다 줬냐고 물으시더군요.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옷,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너는 그걸 보고도 아직도 내 아들 옆에 들러붙어 있니? 그때는 옷 하나로 끝났지만, 다음엔 그게 네 상판대기가 될 거야.
그러시더군요. 저는 생전 그런 언어폭력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당해본 적도 없었기에 온몸이 벌벌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방금 한 말은 아들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남자친구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지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일단 나는 가야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없는 소리 지어내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선 남자친구한테선 몇 번 전화가 오다 말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너 같은 자식이랑은 끝이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지라는 걱정도 들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보시고는 사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막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그 정신 나간 여편네에 혼쭐을 내주겠다며 집을 나서려 하셨고, 어머니 역시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며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한 이틀간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이젠 정말 끝이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늦은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너무 아프다면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내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 때문인지 아프다고 하니 또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일단 죽이라도 사다 주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한 짓이었어요. 남자친구 자취방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 신발이 눈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깜짝 놀랬겠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신으시던 신발이었거든요. 죽을 사들고 온 제 손을 제가 때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자친구가 왔어? 라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 자취방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 보더니 그렇게 가길래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어지간히 좋은가 봐. 라며 비아냥 거리시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니도 좀 그만하시라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더군요. 이미 마음으론 이별을 결심해 놓고선 그래도 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제 편을 들고 있으니 저는 또 속도 없이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남자친구 보란 듯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러냐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말실수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서 있나 싶어서 그냥 나 갈게 이러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화로 나는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냥 결혼은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가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도를 지나칠 때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별할 이유가 되냐면서 저에게 마음을 크게 먹고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곧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모욕당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하니까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면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당장 저랑 결혼 못하면 자긴 죽는다고 그러더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서 안 나온다면서 빨리 자기 아들을 만나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우린 헤어진 사이고 저는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자 그 두어 달 동안 저를 그렇게 갈구고 막말을 해대던 여자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절 보더니 자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 거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뻣뻣하게 굴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모성애가 대단하긴 한가 보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나타나 저에게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항하자 시어머니가 그냥 얌전히 차만 타고 같이 가면 된다고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싫다고 못 간다고 완강히 버티다 카페 내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당장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카페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큰 대로변으로 나오니 택시 한 대가 보여서 얼른 잡아 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남자친구가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기다렸다면서 어머니가 기다리면 된다더니 정말 이번에도 어머니 말대로 됐다면서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진짜 문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다며 저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로지 빨리 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오늘 전화한 건 우린 헤어진 사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방금 당신 어머니가 나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나를 납치해서 당신한테 데려다 주려고 한 건지, 어디 먼 곳에 버리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내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을 한다 싶으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말없이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처음엔 파혼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동료 중 몇몇은 이미 눈치챈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후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동료에게서 남자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이야기하다 우연히 나왔네요. 저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사이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나 봐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한국 생활을 접고 같이 당신과 미국에 가길 바래서 저를 어떻게든 떼놓을 생각만 하다 그렇게 된 거라며 남자친구에게 용서해달라고 몇 번을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며 완전히 숨다시피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사람도 도통 어디로 간 건지 연락도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들으니 인간 대 인간으로 걱정은 되지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요.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조금의 마음도 쓰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 관심과 에너지를 제 자신한테 돌려서 더 좋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납치하려던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혼자 있을 때 제 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안 갈 경우를 대비해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놓을 계획이었던 걸까요? 이제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구질구질하지 않게 단칼에 잘라내버린 게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하나 배워보려고 해요.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는 않아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이고
결혼식 코앞까지 왔다가 파혼하고 다시 혼자 된 여자입니다. 정말 결혼식을 미루고 미룬 게 오히려 저한테는 행운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남편 될 사람하고는 연애를 오랫동안 만나왔고요.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식만 올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혼집은 친정에서 지원금이 더 많았던 관계로 혹시 몰라 제 명의로 해놓았어요. 처음 결혼식을 미루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축하해주는 사람 수가 제한되는 것은 둘째치고 신랑 신부 제외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 촬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제 한 번뿐인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인데 50명을 넘지 못하는 인원 제한도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 결혼식 앨범을 봤을 때 제 자신이 많이 섭섭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 연기하는 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이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네요. 예비 신랑한테는 형이 한 분 있어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분이세요.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된 지 조금 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살림 차렸다가 들켜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두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저한테만큼은 아주 잘했기 때문에 형 되는 사람이 그런 일로 결혼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되실 형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괜히 한두 마디씩 거두는 게 아주 얄미웠어요. 자기가 결혼을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지. 꼭 자기 이야기를 해가면서 한두 마디씩 덧붙이며 앞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을 앞에 두고 요즘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실패한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한 소리 하면서 거드는 게 아무리 자기가 결혼에 실패했다고 한들 하물며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인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초를 치고 있는 모습이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런 아주버님이 저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만 남겨두고 모든 준비가 끝마쳐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인원 제한이라는 게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상 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 신혼집에 살림도 차렸었고 부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분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일전에 저희 앞에서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부정적이시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답시고 어디서 결혼 상대를 구해와서는 이 사람과 재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차피 아주버님네와는 교류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 그때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든 뭘 하든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결혼식을 언제쯤 올리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그때 돼서 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 예상이 적중했는지 10월 초쯤인가 해서 접종률이 늘어나서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하객으로 200명까지 제한이 풀렸다는 말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에는 하도 오래 기다렸다 보니 기념 촬영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지 간에 이제는 저도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죠. 그런데 아주버님 쪽에서 이 정도 속도면 곧 인원 제한이면 마스크며 전부 다 풀리지 않겠냐고 말하시면서 때를 좀 더 기다려보자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건 저였는데 아주버님이 별 걱정을 다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을 더 미루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재혼할 상대를 만나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도 마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 저도 한 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안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아주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인원 제한이 다시 걸리지는 않았지만 또 괜히 제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괜히 병만 얻어갈까봐 식 올리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마음먹었을 때 올릴 거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참에 미뤄진 김에 그냥 혼인신고 먼저 올리고 차라리 아예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쌍수를 들고 결혼식을 미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주버님이 또 말을 바꾸시더니 이제 와서는 결혼식을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꺼내왔어요. 그냥 빨리 식을 올리라고 말하면서 식 올리는 김에 자기네들도 같이 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과 재혼하실 분도 두 번째 결혼을 상황인데 두 사람 다 이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유책 사유자라서 결혼식에 초대할 만한 하객이 없어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저희 식날에 같이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게만 해주면 결혼식 비용도 전부 부담해주고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저희들 앞으로 해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비 신랑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당연히 예비 신랑 쪽에서 칼같이 거절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신랑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와서 놀랐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친정 쪽에서 집도 거의 다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은 예비신랑 쪽에서 내기로 했었거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까짓 결혼식 비용 얼마 아끼자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주버님이 비용을 부담해 주신다는 이유로 합동결혼식에 찬성을 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니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재혼이고 부를 하객이 없어서라지만 저와 친정 쪽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오히려 그런 형님을 안쓰럽지 않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제가 형님 되실 분이 저랑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 번 본 게 전부라 각별한 사이도 아닌데다가 아주버님은 제가 평소에도 탐탁치 않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꼭 그 두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두 사람 다 불륜으로 결혼에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면이 안 선다고 식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지도 못하는 저희 쪽 하객들의 축하를 받자고 굳이 저희 결혼할 때 같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정말 저라면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식을 그렇게 꼭 올려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끝까지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말하기는 해왔지만 예비신랑의 말투는 이미 내켜하지 않는 듯한 저에게 많이 실망을 한 말투였고 자기 형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고 결혼식 비용도 예비신랑 쪽에서 부담하게 생겼는데 그 돈을 아끼게 되었으니 우리한테도 이득이 아니겠냐는 말을 해오며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더니 예비신랑이 저보고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박해서 쓰겠냐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미 신혼집에서 같이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황에 그 집에서 꼴도 보기 싫은 예비신랑하고 하루라도 있는 게 내키지 않아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니 저희 부모님이 전후 사정을 들으시고는 너가 이 결혼해서 모자라게 한 게 뭐가 있냐고 다시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짐 싸들고 본가로 돌아가야 할 건 너가 아니고 박서방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제가 벌써부터 이런 사소한 걸로 친정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면 주도권을 예비신랑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 강하게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싫었지만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짐 싸들고 나갔던 제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짐 들고 돌아왔으니 예비신랑은 제가 꼬리 내리고 돌아온 건 줄 알고 기구만장해져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냐고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있는 예비신랑에게 당장 짐 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파혼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아주버님네와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만 피해가려고 했는데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말한 대로 이 결혼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신혼집에 예비신랑이 모아놓은 돈도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을 혼수에 지출을 해서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한테는 집에 묶인 돈이며 혼수도 그대로 다 돌려줄 테니 그 돈으로 그 좋아하는 형님 결혼식을 시켜주던지 말던지 하고 저랑은 이제 그만 끝내자고 호통을 쳤어요. 예비신랑은 끝까지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저보고 사람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며 쓴소리를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하던 예비신랑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바뀌어가지고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전화로 시부모님하고 형님까지 동원해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오겠다고 하네요. 쪽수가 밀리니 저도 친정에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께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인지 오겠다고 통보를 하자마자 벌써 집안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신랑도 아주버님도 전부 다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도 그 잘난 합동결혼식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이득을 볼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번갈아 가면서 말하며 제 혼을 쏙 빼놓고 있는 와중에 든든한 지원군인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시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말하면서 어디 불륜 커플을 데리고 내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끼얹으려 드는 거냐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파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그냥 이왕 결혼식 올리는 거 우리도 같이 합동결혼식을 하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 거고 강압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결국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예비신랑도 합동결혼식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불륜 남녀가 가족인 집구석에는 우리 딸 보낼 생각 없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도 안 올린 거? 이참에 저와는 파혼을 하고 어디서 다른 상간녀를 구해다가 며느리로 들이라며 호통을 치시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정도 며느리가 딱 어울리지. 저는 그 집에 보내기에 너무 과분하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결혼식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저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의 형이 불륜한 사실을 가지고 저는 색안경을 쓰고 봐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예비신랑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좋은 점만 바라보려고 했지만 도가 지나친 요구에 저도 이렇게 파혼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시댁도 신랑도 아주버님도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해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니 정말 천리만 길 같고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앞에 좋은 일만 있기를 다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제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게 바로 예비시모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친구분들을 참 좋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번 보증을 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몇몇 분들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아버지가 지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시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셨고 그날도 술을 드시고 늦은 밤까지 거리를 헤매이시다 달리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제 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저와 어머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야만 했어요. 외할머니는 당시 원래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입맛이 변한 건지 예전만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네가 날 좀 도우면서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셨고 그렇게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가게 일에 동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할머니와 같이 일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본인이 음식 솜씨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장 보러 나왔다가 한두 팩씩 사가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지방으로 택배도 보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외할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지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모녀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오래 버티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어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반찬 가게 말고 식당을 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서 그 많은 반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남에게 맡기자니 믿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럼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식당을 해볼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해장국 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밤 더 맛있는 해장국을 끓이시기 위해 돼지뼈들과 씨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운 좋게 택시회사와 공사장이 밀집한 지역에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딱 80그릇만 팔면서 혹시 손님들이 술이라도 드시고 일터로 돌아가시면 위험하다며 술도 팔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해장국은 늘 인기가 좋아 저녁 7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시니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나름 입소문을 타면서 분점을 내지 않겠냐는 연락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소개가 되었고 그렇게 매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내느라 어머니와 저는 반지하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집도 크진 않지만 아파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해장국집을 연 이후로 매달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후원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한 달 매출의 10%는 꼭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께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아깝지 않냐고 하자 우리가 힘들 때 외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어머니도 힘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저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처럼 과외나 유명 학원을 다니는 등의 사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저한테 허락된 한에서는 후회 없이 공부했어요.
덕분에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이유는 언정계 어머니의 사업을 정말 기업화 시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두 학기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제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셨어요. 제가 하루는 기부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냐 물으니 이 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딸 인생의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 덕분인지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남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사업도 나날이 커져서 결국에는 가게 2개를 더 냈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저희 회사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게 딸이라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부잣집 기업가 딸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동료들도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도 됐었고요. 다만 사람들이 오늘 점심은 거기 가서 먹을까 하면 괜히 기대하게 되고 또 맛있게 먹었다며 음식을 칭찬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년 일찍 입사한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자친구에게 많이 기댔고 그렇게 서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함께 보내면서 연애까지 하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네요.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우리 그냥 같이 살지 않을래라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기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혹시 그 집에서 우리 딸을 반대하면 어쩌지라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반대하냐고 물으니 어떤 집들은 아빠 없이 컸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 같더라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아빠가 없는데도 아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멋있게 컸는데 그럼 오히려 더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나는 우리 딸이 어딜 가든 사랑받는 사람이면 좋겠다며 좋은 남자 만나서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시는 좋은 분들이라고 했던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인사 잘 드리고 오겠다고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과일 바구니와 꽃을 사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의 씀씀이나 하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사는 집 아들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중산층 이상은 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예비 시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고 하니 시모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했냐고 해서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눈치챈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며 어떻게 여자 혼자 몸으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아주 멋진 분이신가 보다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여자 혼자서 키웠는지 누가 도와줬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 아니냐며 묘하게 저희 친정어머니를 깎아내리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이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신 게 맞다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절 노려보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괜히 더 걱정하시고 속만 상해하실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쁘게 잘 봐주셨고 식사 맛있게 하고 왔다 이렇게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울 모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도착하니 예비시부와 남자친구는 와 있었는데 예비시모는 아직이더라고요.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남자친구도 모르겠다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시작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예비시모가 도착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장소를 누가 골랐냐면서 자기는 강남밖에 몰라서 한참 헤맸다며 짜증 섞인 불만을 토해냈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비시부가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 듣자 하니 혼자 힘으로 따님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면서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식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요라고 하자 예비 시부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라며 농담을 건넸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보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품위를 따지는지 모르냐면서 어떻게 여자가 혼자 남자들 상대로 장사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장사하지 않고도 우리 아들을 저렇게 멋지고 잘나게 키웠다고 그러더군요. 게다가 자기는 지금 자선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면서 사업이 참 어렵답니다라고 저희 어머니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개 장사랑은 수준이 다르지요라고 덧붙이면서요. 예비 시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비 시부와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급기야 남편이 엄마 왜 그러냐면서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넌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절절매냐면서 평소에 너 우리 아들한테 짜증을 혹시 많이 부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럴 틈도 없이 또 하신다는 말씀이 원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 애들이 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서 저희 어머니께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밑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본인은 괜찮으니까 시모될 분에게 밉보이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예비 시모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다들 그만하라면서 예비 시모에게 당신답지 않게 오늘 말을 왜 그렇게 막 하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모도 입을 삐축거리면서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그런가 보죠라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으며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기분이 상한 것보다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셨을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비 시모도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남주기 아까워서 그러는 걸 거라며 이해하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다들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이 최고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예비 시모더라고요. 지금 회사 앞 카페에 와 있으니 잠깐 나와보라고 하셨습니다. 30분 있으면 회의란 마음은 급한데 남자친구도 안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얼른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예비 시모가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오냐면서 바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보면 모르냐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면 이 정도는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 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남자들이 물러 빠져서 내가 이렇게 따로 챙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그래도 너 없는 집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줄이고 줄였으니까 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알겠습니다. 이 결혼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려다가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종이를 챙겼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에게 행여나 자기 아들한테 말할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해봤자 걔가 지 엄마를 믿지 널 믿겠냐면서요. 그날 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새 고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아 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기에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단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묵묵히 들어주시던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시며 아무리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한다면서 어미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결혼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난리가 났고 저는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면서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우리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고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예비 시모도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양가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누가 봐도 오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온 티가 역력했어요. 저를 보더니 그렇게 입이 싼 줄은 또 몰랐다면서 혀를 차다가 남자친구가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청을 피우시는 걸 보고는 아 역시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까지 계신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하고 집에 가자고는 할 수가 없었고 저희 어머니라도 서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꾹 참고만 있었네요. 이윽고 식사가 하나씩 준비되면서 양쪽에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아무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 매사에 셈을 하게 된다면서 저희더러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잘 키운 아들을 헐값에 넘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였다나요. 아들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미 그것만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한다는 소리가 그 정도 혼수해서 시집 보내도 손해는 아니지 않냐며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니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지금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냐며 예비 시모에게 물으시더군요. 예비 시모가 그건 그런데 갑자기 그걸 왜 물으시냐 하니 거기에 매년 5천만 원씩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달 기부하시는 외에도 연말에 기부를 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예비시모가 운영하는 곳과 일치하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예비시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께 그건 어떻게 아셨냐고 놀라워하며 물었고 저희 어머니는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제 그 기부는 오늘부로 끝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시모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다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혹시 그분을 아시냐고 물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알고 말고요. 그게 저니까요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예비시부와 남자친구가 예비시모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저희 어머니께 자기네가 큰 실례를 범했다며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사리분별을 못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저도 여자 혼자 몸으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야 모르겠냐마는 그렇게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상처 주는 집에 시집은 못 보내겠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그런 분과 사업도 같이 못한다고 덧붙이셨고요. 그제서야 예비 시모는 상황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납작 엎드려서는 여사님 왜 그러시냐면서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쩔쩔매더라고요. 사실 올해는 저희 어머니가 해장국 가게를 운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기부 액수도 크게 계획하고 계셨고 아마 자선단체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저더러 장모님 진짜 멋있으시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너랑 결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만약에 애비시모 때문이라면 자기는 다시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고 자기도 너무 실망했다면서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을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자고 말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남자친구에게선 끊임없이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저희에 대한 소문이 났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떳떳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있는 집 딸이라고 소문이 나서 난처했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저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전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겨서 어머니랑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제 사연도 털어놓을 기회가 생겼네요. 듣기로는 예비 시모는 이 일로 인해서 자선단체 대표 자리도 내려놓아야 했고 기부자들 사이에서도 예비 시모의 실체에 대한 소문이 나서 단체 자체가 지금 버티냐 못 버티냐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자업자득이겠지요. 저는 당분간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며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때까지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근근히 사연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중반 회사 다니는 여자이고요. 올라오는 사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제 이야기가 약간은 주제를 벗어난 것 같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남자친구와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남자친구는 올해 30이고요. 직장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서로 취직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돈도 턱없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 같은 거 오고 간 적 1년간 만나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고 당연히 양쪽 부모님께 인사드린 적도 없어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곧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아예 눌러 살게 된 케이스예요.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고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졸업 후에 곧장 취직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월세로 내는 돈이 제일 아까운 돈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조금 받아주셔서 서울에 전셋집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파트같이 거창한 건 아니고 원룸촌에 있는 원룸 전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월세보다 대출원금 갚으며 이자 내는 게 더 싸서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대출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제가 벌어서 갚고 있고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사는 집에 남자친구 들인 적도 없어요. 요즘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혹시나 이별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제가 어느 동네에 사는 정도만 알지 정확히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자가용 차가 있어요. 취직하면서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가깝고 익숙한 곳만 가거나 출퇴근만 겨우겨우 할 정도로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제가 남자친구 집까지 차를 끌고 오고 남자친구가 운전대 받아서 제 차로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한테는 기름값 한 번 받은 적이 없네요. 데이트하다가도 기름 없으면 주유소까지 가서 나몰라라 멀뚱멀뚱. 아무튼 제가 보내드리는 사연은 얼마 전 구정연휴가 시작되기 전 일이에요. 작년에 큰오빠네 첫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조카도 얼마나 컸는지 참 보고 싶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도 아주 극성인데다가 제가 아직 고속도로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어요. 가족들도 제가 운전이 아직 미숙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지만 이번 명절에는 안전하게 그냥 서울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카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지난 추석 이후로 찾아뵌 적이 없어서 엄청 보고 싶었지만 또 요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괜히 사람들 많은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남들한테 옮길 확률도 있고 해서 저도 그냥 서울에 혼자 남기로 하기로 하고 명절 연휴는 저 혼자서 보내기로 했어요. 명절 연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이번에는 조카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그립지만 코로나 때문에 본가에 못 내려가게 생겨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집에만 있을 거면 명절 연휴에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 같은 거 한 번도 오고 간 적이 없는데 대뜸 집에 오라니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내가 거길 왜 가? 라고 물었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대답해줬다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라도 해봤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래로 남동생 하나 있고 딸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 그동안 어머니 혼자서 외롭게 명절 준비하셨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도우면서 이참에 점수 좀 미리 따놓으라고 하네요. 제가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도 아니고 점수를 따놓으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기분이 나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왜 화가 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제가 가서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돕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쁨도 받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한테 미리 점수 따둬서 나쁠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만약에 제가 점수를 따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왜 명절날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서 따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의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친척들은 뭐하고 왜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를 하시냐 물었더니 작은어머니는 바빠서 음식 준비를 못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전 그러면 오빠랑 오빠 동생이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를 하게 두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면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아들들이 주방 근처 오는 거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는 어머님 팔자인 거지 왜 여태 혼자서 독박을 쓴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했어요.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할 이유도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남자가 주방에 들락날락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더 이 남자하고는 연애 그 이상으로 발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사 준비하는데 저희 집은 아빠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저는 위로 오빠만 둘인데 오빠들도 연휴 시작 전날부터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는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그동안 붙였던 정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와중인데 남자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올 거지? 와서 우리 엄마 도와줄 거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눈치가 없던 놈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갈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답해줬어요. 미리 점수를 따놓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희 부모님이 굳이 저를 이뻐해주지 않아도 저는 이미 우리 부모님과 오빠들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이 저를 아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박을 하면서 앞으로 너랑 내가 결혼할 수도 있는데 괜히 우리 엄마한테 밉보여서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여자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며느리 될 준비를 해야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끝까지 저러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속에 있던 말을 솔직하게 해줬어요. 제가 명절날 오빠 집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와서 인사를 드리라는 것이냐? 아니면 어머님을 도와 명절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고요. 저를 어머님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목적이면 저는 손님일 텐데 손님이 왜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가야 하는 거면 오빠가 말하는 며느리 될 준비라는 게 혹시 식모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냐. 결혼 전부터 명절날 음식 준비같이 그런 자빌까지 해가며 점수를 미리미리 따놓아 이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집이면 저는 그런 집에는 시집갈 생각이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왜 만나고 있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자기도 서른이니 이제 결혼 생각도 슬슬해야 하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말에 여태껏 저와 함께 보낸 1년이 시간 낭비이며 돈 낭비를 했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제가 그걸 보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낭비한 시간 저도 똑같이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냐. 너는 나한테 뭘 보상해주려고 나한테 보상해달라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냐고 똑같이 물으니 그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다가 정말 너 같은 여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아주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며 정 떨어진다고 쏘아붙이더니 가방 챙겨서 혼자 가버렸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하면서 결혼 이야기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연애 시작할 때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피차너난 아나 서로 시간 낭비 할 일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차피 명절 연휴가 길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남자친구와 보낼 마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혼자서 명절 연휴에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던 드라마들도 정주행하면서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무슨 돈 낭비를 했다는 건가 아무리 온 집안을 뒤져봐도 생일 선물이나 기념일 선물이라고 특별히 받은 것도 없더라고요. 데이트한다고 어디 먼데 놀러 갔을 때 늘어난 제 자가용 주행거리밖에 없네요. 데이트 비용 서로 부담한다고 돈 얼마씩 입금해서 쓰던 데이트 통장이 생각이 나서 계좌 내역에 지출 내역까지 쭉 뽑아서 제가 얼마를 넣었는지 남자친구가 얼마를 넣어놨는지 싹 다 계산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정확히 그동안 사용했던 데이트 비용 절반으로 갈라 남은 잔액만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보낸 돈이 입금된 걸 확인했는지 여태껏 연락 한 번 없던 남자친구한테서 자기 좀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왜 너를 만나야 되는데? 하고 대답했더니 너 자꾸 이럴 거냐고 하면서 저보고 사과는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저를 안 만나준다고 하면서요. 참나, 못 만나준다니 누가 언제 만나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잘못한 게 누군데 저보고 사과를 하라니요. 명절날 지내 엄마가 혼자서 또 음식한 걸 사과하라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우리 그날 끝내기로 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내가 너를 만나야 하고 만나서 사과까지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여태껏 데이트 통장에 있던 돈 안 보내고 있다가 지가 끝까지 연락이 없으니 자기의 관심 끌기 위해서 이번에 돈을 보낸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사과하면 용서해줄 테니 만나자고 하네요. 저도 지지 않고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냐고 따졌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를 만나면서 시간 낭비한 것과 돈 낭비한 걸 보상하라고 합니다. 데이트 통장에 있던 돈 돌려준 거 말고도 또 보상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디 그동안 너가 내 차 끌고 데이트할 때 쓴 기름값까지 싹 다 따져서 계산서 한번 뽑아줄까? 누가 누구한테 진짜로 보상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볼까 어디. 제 질문에 자기가 곤란해지니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됐다고 너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며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피곤하겠다고 나중에 제가 울며불며 매달려도 결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어도 너 같은 놈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말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속 듣고 있자니 시끄러워서 제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싶어요. 30이 넘은 남자랑 연애할 때는 저도 결혼할 각오를 하고 만나야 하는 거였나요? 아직도 미리미리 점수 좀 따놓으라는 말이 무슨 생각으로 한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 식모살이 할 준비까지 하면서 제가 굽신굽신거려야 할 형편도 아니고 자기야말로 취직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도 절도 차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무슨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재벌 청수집에 팔려가듯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집안일 도우면서 점수 같은 거 미리 따지 않아도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이뻐해 주실 시어머니였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찾아뵙고 일도 하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말이에요. 제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남편하고 갈라서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저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선 제가 17살이 되던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지요. 그렇게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패션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망해서 없어진 회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되겠지요? 일은 어찌나 많고 월급은 얼마나 짜던지 그리고 야근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첫 직장이었던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제 자신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2년쯤 되어가던 무렵에는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체중이 5kg도 넘게 줄어있더라고요. 머리엔 원형 탈모도 오고 나이에 맞지 않게 손가락도 마디마디 쑤시고 골병 든다는 게 딱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교통편은 또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모릅니다. 거리상으론 20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론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진이 다 빠져있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턱을 바닥에 찧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왔네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차를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사주셨다는 것과는 별개로 제 자신의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 3년 끝자락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때 회원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만나 산만 다녀오는 모임이었으니 낯을 많이 가리고 술도 잘 못하는 저에겐 딱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 오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북한산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산이라 분명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오질 않았더라고요. 평소처럼 아침 7시 반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는데 남편만 있었거든요. 남편은 혼자 산을 올라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며 저를 몹시 반가워했어요. 이전까지 인사만 몇 번 주고받던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지만요. 아무튼 일단 인사를 주고받곤 얼떨결에 남편과 둘이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내내 남편 쪽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날 저희는 같이 점심까지 먹고 나서야 헤어졌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고 차라리 영어를 가르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게 되었고 2~5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남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저란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인드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뇌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사귄 지 1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자 했거든요. 결혼 전제 만남이었으니 고민해봐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달까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걸핏하면 자기처럼 생활력 있는 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가 좋은 옷이라도 사 입으면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며 면박을 주던 사람이었고요. 돈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박사가 따로 없더니만 막상 서로 얼마나 모아놨는지 오픈하자고 하니까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그런 것도 오픈 못하는 사람이랑 무슨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냐고 판업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2,5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속물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듣곤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2,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은 사회생활을 한지 8년 차였어요. 자기 입으로 맨날 자기처럼 아껴 써봐라.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는 거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천도 아니고 2,500이라니. 제가 남편보다 낫다고 우스대자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 6년 차인 저도 7천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사실 뭐 요새 반반 결혼이다 뭐다 많지만 저는 가능하면 양쪽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조금은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요. 실제로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리란 기대와 확신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답이 안 나오대요. 결국 실망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제가 남편에게 돈 벌어 그동안 다 어디다 쓴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는 눈치더니 아버님 빚을 갚아드리는데 보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대답에 잠시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덧붙이기를 아버님께서 작년 초 가족들과는 상의도 없이 작은아버님께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 주식을 하셨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 올해 초 작은아버님과 통화를 하면서였대요. 아버님께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그 돈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작은아버님께 우는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며 어찌나 아버님이 서럽게 우시던지 보다 못한 작은아버님께서 당신 딸 결혼 자금을 끌어다 돈을 빌려주셨던 거고요. 하지만 올해 초 작은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쪽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작은어머님께서 당장 돈 못 받아오면 이혼하겠다 으름장을 두시곤 집을 나가셨다나요? 뭐 그 집 사정이야 지금 이야기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결국 작은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너라도 네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연락을 해오셨다는데 그때만 해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아버님께 따지니 그 돈으로 주식을 하셨다며 당신 배를 째든지 마음대로 하라더랍니다. 시쳇말로 다 꼬르셨던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갚아드렸다나요? 사연을 전부 듣고 나니 남편 신세도 참 처량하다 싶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사랑에 눈이 멀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안 됐지만 당신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남편 돈 3천, 제 돈 7천, 합이 1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1억을 보태주신다 하셨는데 그래도 2억이 큰 돈은 맞지만 그 돈으로 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니 솔직히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서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서 2층 집을 지어 살고 계셨거든요. 집은 아버지의 사업장과도 멀지 않았고요. 이참에 아버지 회사로 이직해버릴까 싶기도 했고 남편이 처가살이가 싫다길래 그럼 당신이 이 예산으로 식장부터 한번 다 알아와 보라고 했더니 잠잠해지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선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신혼살림을 친정 2층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친정 부모님이 주신 1억은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아버지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저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돈을 왜 돌려드리냐며 엄연히 우리 쓰라고 주신 돈인데 이제 공동재산 아니냐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주신 돈이지 당신이나 나 용돈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 말은 안 했지만 전 속으로 남편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황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친정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뒀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회사도 곧 망하네 어쩌네 소리가 돌기 시작했을 만큼 회사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때문인지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지 사업은 전에 없이 잘 되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밑으로 들어와 얌전히 일이나 배우다 물려받으라 하셨고 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아버님은 저만 생각하시냐며 사위도 회사 생활 하느라 고생하는 건 안 보이시나 보다고 서운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애들 가르치는 것과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해도 도통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차피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결국 자기가 저를 도와야 할 날이 오지 않겠냐며 자기도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이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이 겁대가리도 없는 인간이 장인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직접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도 아버님 회사에 꽂아달라 그랬답니다. 언젠가 제가 물려받으면 자기가 옆에서 잘 돕겠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하셨지요. 부부가 같이 사업해서 좋을 것 없다고 각자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이라면서요. 친정아버지한테 까인 남편을 보고 있자니 좀 불쌍하긴 하대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너는 좋겠다고 까는 상사도 없고 교통지옥에 치이지도 않고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해대던지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저도 지쳐서 따져 물었더니 제 차 좀 빌려달랍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생난리를 치겠다 싶어서 키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화근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제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만날 때도 끌고 나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키를 다시 뺏었어요. 그리고는 경차를 한 대 사주겠다 했지요. 경차를 사주겠다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려면 경차가 적당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넌 외제차 타면서 난 경차 타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답니다. 자기가 남잔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자기도 외제차를 사달라대요. 나는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 내가 왜 당신 외제차를 사주냐고 하니까. 그러자 그럼 제 차를 자기한테 주고 저더러 경차를 타고 다니래요. 제가 싫다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차도 사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봐 달랍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자기는 아침마다 버스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미안해서라도 한 대 사주시지 않겠냐고요. 듣고 있는데 진짜 이 인간이 미쳤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제가 그러면 당신도 당신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런다고 저더러 못돼 처먹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뻔뻔함에 점점 치가 떨리던 와중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 인간은 글러먹었구나. 갈라서야겠다 싶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며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가니 친정아버지께서 들어와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얹혀 사는 거라고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게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아주 무슨 거드름을 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었는데 뭘 모시고 산다는 건지. 하지만 이 무렵 이미 남편의 뻔뻔함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터라 걸고 넘어지기도 싫었습니다.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는다라는 심정으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었네요. 친정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바라보시며 너희 사이도 요새 안 좋은 것 같고
젊은 부부끼리 알콩달콩 살아봐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가 싶다며 제 앞으로 무슨 서류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 말씀이 원래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집도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려고 한답니다. 그 집에 가서 둘이 한번 재미지게 살아보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순간 정말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란 작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제 명의로 해주냐입니다. 해주실 거면 공동 명의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순간 제가 벙쪄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랑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께서도 1억을 주신 게 아니냐며 그러면 분명히 자기 지분도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는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께 돌려드려서 너무 서운했다나요. 그런데 지금 또 제 명의로만 해주신다고 하니 사위도 아들이라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하시는 게 다르냐고. 자기도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알아주시는 게 없다네요. 황당했지요. 처가살이는 개뿔. 저희 친정어머니가 삼시세끼 다 챙겨주셨지요. 생활비도 안 받으셨고요. 남편이 하는 거라곤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는 게 전부면서 그렇다고 남편이 알아서 저희 부모님께 돈 10만 원도 드린 적 없습니다. 시댁에는 줄기차게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이지요. 물론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신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친정아버지도 황당하셨는지 저희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자기랑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면 기왕 해주시는 거 공동명의로 해달랍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께선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쉬셨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생각할 것도 없다고 이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 저한테 주지 마시라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천년만년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불편하면 당신이나 나가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지금 말 다 했냐며 후회 안 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 같으면 후회하겠냐고 걸핏하면 내 친정에서 돈 빼먹을 궁리만 하는 너란 인간하고 하루라도 더 살게 되면 그게 진짜 후회할 일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선 둘 다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만하라셨지만 제 분이 도통 사그라들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일단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 발끝허리도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네 그지근성을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싸붙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이혼할 거면 위자료를 달랍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저에게 준 3천만 원도 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몰랐지만 제가 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싶었기에 그냥 내질렀네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웬일로 꽃다발을 사와서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답니다. 무슨 개수작인가 싶어 남편이 잠든 그날 밤 남편 바지 뒷주머니를 살펴봤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영수증이고 뭐고 다 쑤셔 넣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 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변호사랑 뭔 얘기를 해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가지고 놀려 했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가소롭더라고요. 이튿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오는 남편에게 합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역시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부르르 승질 부리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본인도 아무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위자료는 개뿔 그 3천만 원도 안 돌려줬습니다. 당신 집에 드린 용돈이면 당신 그놈의 차며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볼 거냐 하니 찍소리도 못하길래 그런 거 안 뺏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 했네요.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이지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가슴이 후련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모처럼 제 밝은 얼굴 봐서 좋다 하시네요.
똥차도 치웠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